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초연입니다. 8월 중순 이후에 한 2주 정도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다소 금융시장에서 위험선호 심리가 나타났는데요. 지난주에는 다시 국내 증시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 요인은 역시 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우디와 이 러시아가 연말까지 감산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가 80불 중후반대로 올라섰고요. 이로 인해서 그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준의 긴축 기조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금융시장 전반에 높아졌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유가 상승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유가가 1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국제 유가가 100불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오늘 이슈 분석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여기 색깔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 이 녹색 계열로 칠하면 약간 약세 시장 얘기한 거고, 요 주황색으로 하면 이제 좀 한 주 동안 강했던 시장 얘기하잖아요. 보시면은 주황색 딱 2개 있네요. 이 달러 인덱스하고 국제 유가만 지난주에 강했고, 주식, 채권, 원자재, 가상화폐 모든 시장이 다 약세를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달러하고 유가하고 이렇게 동반 강세를 보이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달러 유가라고 하는 원자재가 달러화로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달러하고 유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좀 거꾸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즉 달러화가 강하면 유가가 좀 약하고, 달러화가 약하면 유가가 좀 상승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지난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많은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달러화도 강했던 이제 이런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이 유가의 상승이 상당히 이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유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벌써 87.51달러 해서 연중 최고치를 지금 갱신을 했고요. 이게 작년 11월께 정도의 지금 유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87불 정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그렇지 않아도 올해 하반기에는 이 유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물가의 잠재적인 상승 압력이 좀 다시 부각되는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상가상으로 유가까지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작년 11월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작년 한 9월 이후부터는 평균적인 유가 수준이 거의 한 80불 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87불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현재의 유가가 연말까지 최소한 떨어지지 않고 이 정도 유지하거나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물가를 떨어뜨렸던 유가의 움직임이 바야흐로 이제 물가를 더 자극시키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공교롭게도 이 가운데 다음 주 수요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목요일 날에는 또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아마도 이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한 관심이 더 클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6월 달에 3.0까지 전년 동월비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3.0까지 하락했던 소비자 물가가 7월에 3.2로 머리를 치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저효과에 의해서 작년 6월 달에 9.1 고점 기록하고, 올해 6월에 3.0 저점 기록하고, 이제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다시 물가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요번 주죠. 돌아오는 수요일에 발표 예정인
8월 물가 상승률의 예측치가 얼마냐면 3.6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에서 3.2, 3.6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거 인플레이션 다시 오나 이제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제 유가까지 더하게 되면 이게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물가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왜 이제 갑자기 유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텐데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원유에 대한 감산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제가 리포트를 한번 좀 찾아보니까 좋은 보고서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하나증권이구나. 하나증권으로 바뀌었죠.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의 우리 전규현 이코노미스트 분께서 쓴 원자재 레시피라는 9월 8일 금요일날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인데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공조에 의해서 지금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면 요 회색으로 표시한 게 사우디의 원유 1일 생산량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했었을 때가 2022년 작년 하반기께에 11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900만 배럴로 감소를 했죠. 지금 지난번에 100만 배럴 감산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이제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고 이 감산한 거를 이제 연말까지 계속 이제 연장하겠다는 거죠. 이제 사우디가 지금 원유 생산량이 보면은 글로벌 전체에서 12%, 러시아가 11% 차지해서 둘이 합치면 22%입니다. 미국이 20%니까 단일로는 제일 크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생산해서 지들이 다 쓰니까 이게 글로벌 수급에는 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생산량이 더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우디의 감산의 영향으로 오펙 전체의 원유 생산량도 한때 3천만 배럴에서 지금 한 2,800만 배럴 정도로 이제 감소한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사우디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도 연말까지 30만 배럴 정도 감산하겠다. 그러니까 원유 수출을 감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저기 보시면은 1,700만 배럴 정도 생산했던 거를 수출했던 거를 지금 보시면은 1,400만 배럴 정도로 지금 감소해 있죠. 100만 1,000만 억 1억 4천 이거 약간 단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하여튼 확실하게 러시아도 수출 물량을 줄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 단위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체크해 봐야겠네요. 이게 100만 배럴인데 180이면 100만 1,000만 억 1억 8천만 배럴을 수출했다고. 뭔가 조금 숫자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우디도 감산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까지 수출 물량을 줄이고 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수급적으로 상당 부분 이제 불안 요인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지금 이제 설상가상으로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라고 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원유의 재고를 쌓아두는 게 있는데 지금 전략 비축유가 거의 사상 한 4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요 차트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82년도 이후에 최근까지의 전략 비축유가 있는데 보시면 평균적으로는 한 65일 사용분을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비축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높았던 게 2020년도에 92일치. 이때 왜 그랬겠어요? 2020년도 언제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발발했을 때, 그죠? 그때 기억해 보시면 테크니컬한 요인이 있긴 했지만 일시적으로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갔었어요, 마이너스. 차트를 다시 한번 요거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까? 자, 유가가 2020년 5월, 요때네, 요때. 딱 보이시죠? 요때 마이너스 40불. 그러니까 이제 선물 가격 기준이었으니까 그때 원유 저장 창고가 다
차가지고 원유를 막 길바닥에 버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거 원유 가져가세요. 내가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드릴게요. 뭐 이랬던 상황이었어요. 테크니컬한 여인이었고, 뭐 그거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20불 정도가 바닥이었는데, 요때도 딱 요때. 2020년 5월. 요때가, 이 전략 비축유가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 유가가 이제 똥값이 되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때구나 하면서, 비축유를 많이 쌓았겠죠. 그래서 이제 한때 92일치의 상승분이 있다가, 그 뒤로 이제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뭐 그 뒤로는 이제 점자적으로 안 썼고 오히려 전략 비축률을 풀었죠. 최근에는 전략 비축률을 시장에 내다 풀면서 유가의 상승을 어떻게 보면 조금 저지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8월 23일 기준으로 그 뒤로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뭐 이것보다 줄면 줄었지 늘어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46일치밖에 없어요. 근데 이 46일치가 보면은 역사적으로 가장 이제 낮은 시기 거의 4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니까 80년대 이전 거는 뭐 데이터적으로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우려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그 원유의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가 부진하기 때문에 막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가를 상승시킬 그 어떤 모멘텀은 낮은데 기본적으로 연말까지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합쳐서 13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해버리고 거기다가 잠재적으로 이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거의 사상 최저치이다 보니까 얘를 이제 채워야 되는 그런 수요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름철 또 휴가 시즌 뭐 이러면서 항공 여객 수요도 있고 또 발전소 수요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에너지 정보청인가 거기에서 예측하기로는 8월 달에는 200만 배럴 정도 원유 공급이 부족하고 9월 달에도 150만 배럴 정도 부족할 거다. 뭐 이런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도 원유 부족 사태가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뭐 지금 사실 유가가 87불 정도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거는 맞긴 맞는데 뭐 여차저차 하면은 100불 뭐 이거 못 간다 하고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뭐 꼭 100불을 간다라는 그런 전망이 아니라 연말까지 원유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혹시나 그 사우디나 러시아가 마음을 바꿔 먹고 증산을 하거나 감산을 줄일 가능성은 없냐? 현재로서는 좀 희박하죠.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서방 국가에 대한 어떤 보복 차원이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또 곧 겨울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여러분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원래 러시아가 이제 그 독일이라든가 유럽, 서유럽 국가들에게 니네 우리 러시아에서 니네 쪽으로 가는 천연가스 밸브 잠가버릴 거야. 이제 이런 막 그 협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서유럽 국가들이 이 천연가스를 비축하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게 하늘의 뜻이었는지 작년 겨울이 서유럽 국가가 몇십 년 만에 엄청 포근했어요. 기억을 떠올려보시면 막 스위스에 눈이 녹아가지고 스키장을 막 못 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원유 재고랑 그 천연가스 재고는 늘어났는데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별로 러시아의 그 어떤 계획대로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모르겠네요. 작년에 그렇게 따뜻했는데 올해도 따뜻하면 지금 좋겠는데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 작년에는 날씨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올해도 한번 니네 두고 봐. 여전히 뭐 전쟁은 지금 끝날 기미를 안 보이니까 그리고 설령 여기서 휴전을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리한 그런 조건에서 휴전을 하려면 이 서유럽 국가들의 팔목을 엄청나게 비틀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원유 수출을 안 하려고 할 거고. 자, 사우디가 문제인데 일단은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많이 지금 틀어졌잖아요. 뭐 최근에 조금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사우디가 영 미국하고는 지금 별로 친한 화해를 안 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바이든하고는 더 사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은 브릭스 뭐 이런 데 막 사우디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사우디가 굳이 편을 선다면
미국이 아니라 반미국 편에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하고 적을 짓는 건 아니지만 옛날처럼 사우디가 이 미국의 말을 순순히 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는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아람코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한 500억 달러 정도 더 아람코 주식을 상장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코 입장에서는 그 아람코 주식을 추가로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사우디나 러시아나 적어도 연말까지는 내지는 요번 겨울이 뭐 끝나고 내년도 따뜻한 시기가 올 때까지는 별로 이 감산에 그 증산에 나설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리 중국 경제가 부진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사상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게 된다면 뭐 유가가 100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현재 수준 이상에서 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요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물가를 이제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요 차트 제가 오랜만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올해 시장의 전망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 가장 키 요인이죠. 이 미국의 물가 흐름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거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시장은 상고하저의 거꾸로 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제 올해 시장 전망의 가장 큰 근거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 6월에 3.0 찍고 7월에 3.2로 올라왔잖아요. 그 아까 7월달 물가 상승률 컨센서스가 3.6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미 지난달에 아마 8월 물가 상승률은 3.5가 나올 겁니다 라고 미리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달 전에. 그죠?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미리 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물가의 계절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가라는 게 미국도 계절성이 있어가지고 전월비 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1, 2, 3월 조금 전월비 물가가 높고 4, 5월 낮고 그 다음에 6, 7, 8, 9월 높고 10월, 12월 낮은 흐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전월비의 이게 한 거의 50년 정도 평균적인 월간 물가 상승률 전월비인데 8월달, 9월달도 전월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예요. 그래서 그냥 평형적인 수준만 그 전월비 물가 흐름만 나와도 과거 평균 수준만 보인다 하더라도 8월달 미국의 헤드라인 CPI는 3.2에서 3.5까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컨센서스는 3.5보다 높은 지금 3.6이죠. 왜냐면 제가 3.5로 예측했었을 때는 평균적인 물가 흐름이었는데 지금 8월 달에는 평균적인 물가 흐름에서 벗어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유가죠, 유가. 유가가 지금 8월 달에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거고 문제는 9월달 물가도 지금 원래는 한 3.5 정도가 평년적인 수준이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유가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100불까지는 안 가도 상승세를 유지한다고 하면 지금 3.78으로 갈 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떤 그 차트가 보이냐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연말까지 가게 되면 헤드라인 CPI가 4%에 근접할 판인데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수 있죠. 이미 지금 유가의 절대적인 수준하고 보게 되면 2019년도 이후에 유가 차트하고 미국의 헤드라인 CPI의 전년도 월비 상승률하고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5월부터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죠. 유가는 어느 순간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 때문에 더 떨어졌지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갭 차이가 지금 많이 벌어졌잖아요. 유가의 상승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이 물가 상승률의 반등 기울기도 저는 과거의 평균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도 기저효과 사라지면서 이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예측했던 건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이 하반기 연말까지 미국의 물가의 반등 기울기가 훨씬 가팔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4% 물가가
연말께나 볼 줄 알았는데 당장 9월, 10월께 가면은 볼 수도 있다. 이거는 사실 대단히 큰 어떤 요인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올해 자산시장의 그 핵심적인 어떤 기대값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는 거의 끝 무렵에 왔다. 일각에서는 7월 달이 여전히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예상하는 대로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되면 지금 물가가 다시 3% 살짝 찍고 4%대로 반등을 하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발표되는 물가 중에 그 헤드라인 CPI를 보게 되면은 헤드라인 CPI는 좀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헤드라인 CPI도 코어 CPI도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 코어라고 하는 게 변동성이 큰 원유라던가 뭐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물가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근데 이 유가라고 하는 게 상승 흐름을 지속하다 보면 시차를 두고 이 핵심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에너지 가격하고 식료품 가격이 코어 CPI에 반영이 안 될 뿐이지 기본적으로 유가가 상승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유가가 올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유통비가 물류비가 비싸질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2차 저차 하면은 어쨌든 간에 원가에 다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헤드라인 CPI는 반등하지만 코어 CPI는 계속 하락하니까 뭐 이거는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헤드라인 CPI의 상승세가 단기적인 거라고 하면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헤드라인 CPI 반짝 올라가고 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연말까지는 계속 올라간다. 더군다나 유가의 상승 기울기를 감안해 보면 기울기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 코어 CPI도 한두 달 지나면 얘도 반등합니다. 이미 코어 PCE가 그 지지난주가 발표된 거 보면은 전달에 4.1에서 4.2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도 11월 1일 날 발표 예정되어 있는 그 FO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절반은 안 돼요. 여전히 한 53%가 동결인데 제가 계속 얘기한 게 9월 달에야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11월에는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지금 6월 FOMC 이후에 연준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떨어뜨린 거거든요. 어떻게 떨어뜨리냐면 이제 두 회의에 한 번 25bp 금리 인상하는 걸로. 그러니까 6월 달 동결했고 7월 금리 인상했으니 9월에 동결하고 11월에 금리 인상하면 그 속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11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니 뭐 25bp 인상해봤자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 그럼 결국은 어쨌든 간에 현재 기준금리가 요번 사이클 상에서 고점에 와 있는 거는 맞거든요. 저도 상단을 5.5에서 5.75 한 번 정도 인상하면 이제 마지막이었다고 보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니까 당분간은 뭐 동결하겠지만 내년 어느 시점인가는 이제 인하를 하겠지. 이제 결국은 다음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를 시장은 선반영해 버릴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유가의 흐름과 물가의 궤적이 이런 식으로 다시 가파르게 상승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도의 금리 인하 시점 여러분 언제가 될까요? 뭐 지금 그 패드 와처에 보게 되면은 당장 한 내년 1월 정도 내년 한 3월 정도면 지금 금리 25p 인하 가능성들을 조금 반영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뭐 6월 달 정도면 확실하게 한 번 정도 인하 정도를 보고 있네요. 근데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제는 뭐 예를 들면 내년 하반기 뭐 이런 식으로 현재의 높아진 기준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래서 이 자체로 자산시장, 특히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거는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경기에는 부정적이고 물가는 상승시켜요. 그동안 그 글로벌 증시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가장 그 핵심적인 요인이 뭐였습니까? 가장 좋아했던 단어가 골디락스란 말이에요. 경기는 좋은데 물가는 안정되는. 근데 유가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 이 골디락스에 정확히 반대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일으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는 주식시장이 가장 부정적이죠. 기본적으로 유가가 올라서 비용이 오르니까 기업의 마진은 감소하고 근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중앙은행이 어떤 경기 부양책은 못 펴줘. 그럼 수요 진작은 안 되고 그럼 당연히 기업 이익은 매출은 줄어들고 그 생산 단가는 높아지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게 골디락스라면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경제 환경이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게 바로 유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특히나 어떤 수요 측면이 아니라 공급적인 측면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주식시장에는 매우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유가가 뭐 100불을 갈지 안 갈지 뭐 제가 그 얘기를 논하고 싶진 않지만 적어도 현재 정도 수준만 연말까지 유지된다. 손 치더라도 당연히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필요성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 고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 압박을 상당히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의 S&P가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한 PER 20배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PER에 역수하게 되면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와중에 미국의 그 3개월, 6개월, 1년짜리 금리가 다 5.5%대예요. 그럼 이거 주식을 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새삼 얘기하게 되는 게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게 이 할아버지가 벌써 1분기 이후부터는 현금 비중 확 늘리고 그중에서도 현금의 대부분을 6개월 이내에 단기 국채로 들고 가고 있잖아요. 주식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단기 국채 갖고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어떤 판단이 더 옳은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계속 제가 상고하저의 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그런 하반기 위험자산의 이 부정적인 환경, 역풍인 상황이 유가의 상승으로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 않고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그럼 이제 어떤 뭐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는지는 제가 지난주에 9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안 보셨던 분들은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뭐 안 보신 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주식 쪽은 계속 비중 축소 흐름인 상황에서 채권하고 이제 리츠 좀 비중 높이자는 거였는데 그 채권 쪽이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금리도 조금 더 상승 압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미국채 10년짜리 고점을 4.4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맥스 가야 한 4.5 정도인데 유가가 계속 상승해서 미국의 물가를 높이고 그래서 연준이 11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장기 금리가 제가 생각했던 레벨보다 아주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가 상승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은 채권 시장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물가적인 측면에서는 물가를 올리니까 금리 상승 요인이지만 경기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건 또 길게 내다보면은 금리의 하락 요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수익률 곡선의 역전폭이 커집니다. 즉 단기 금리가 더 상승 압력을 받고 장기 쪽은 하락하는 압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퉁쳐보면 여전히 현재 금리대에서는 전고점 정도 수준 올라오면 장기채를 장기 분할 매수하는 부분에서는 최근에 유가 상승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리츠는 뭐 조금 타이밍을 좀 매수 타이밍을 늦춰도 될 수는 있는데 뭐 역시 그 배당 관점에서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식은 제가 전체적으로는 주식 비중은 줄이자고 했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게 그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보면 주간 단위로 가장 좋았던 그 ETF 종목이 첫 번째가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 두 번째가 로봇 액티브, 그 다음에 뭐 바이오 헬스케어,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그 다음에 타이거 헬스케어도 한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하고 타이거 헬스케어 두 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뭐 어떻게 사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예. 한번 보시면 일단은 그 타임폴리오의 K바이오 액티브가 어떤 종목들을 끼고 있는가를 보니까 뷰노, JLK, 브루노이, 유한양행, 펩트론, 뭐 루닛 이렇게 끼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AI랑 접목되는 쪽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2차전지 소재 이후에 그 주도주의 어떤 역할을 할 게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AI 쪽인데, 의료 AI의 가장 선두주자가 지금 루닛하고 뷰노가 있습니다. 루닛이 지난주에 한때 상한가를 이제 갔었는데, 둘 다 이제 AI를 이용해서 뭐 진단하는 그런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의료 AI를 활용한 진단업체 뷰노. 그 다음에 루닛은, 루닛도 이제 비슷한 그런 컨셉이죠. 그래서 지금 요 두 종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ETF의 성과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폴리오가 지난게 괜찮았고, 제가 추천드렸던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도 보시면 얘는 이제 유한양행이 좀 많긴 한데 얘도 루닛이 좀 있어요. 얘도 루닛이 좀 있고 얘는 뷰노는 없구나. 뷰노는 없고, 그 다음에 그 코덱스 헬스케어, 코덱스 타이거 헬스케어를 본다 하더라도 타이거 헬스케어의 구성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얘는 뭐가 있을까요? 셀트리온, 바이오, 얘도 루닛이 있네. 근데 루닛이 좀 적네. 자, 그러면 이거 해야 되겠네요. 코덱스 K로봇 액티브, 아니 K로봇이란다. 타임폴리오 그 K바이오 액티브하고, 그 다음에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뭐 요 정도가 그 의료 제약바이오와 AI가 합쳐진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지만 이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AI와 결합된 종목들을 좀 주로 갖고 있으니까 요거 위주로는 주식은 비중은 줄이되 요거 정도는 사도 괜찮다. 요 얘기 다시 한번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최근에 그 로봇 관련주가 상당히 뜨겁죠. 요번 주에 그 두산 로보틱스 수요 예측이 아마 11일인가 월요일 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의 수요 예측인데, 기관들이 요번에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되게 커요. 왜냐면 그 일단은 그 시총이 그 밸류에이션 대비로는 싼 가격에 나오기 때문에 요거 청약해서 받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확보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요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그 보행 로봇인가 만들어가지고 이 공장에 뭐 이렇게 활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요즘에 로봇주가 상당히 뜨거운 테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AI, 뭐 저기 의료, 그러니까 AI가 활용되는 로봇, AI가 활용된 의료기기, 뭐 바이오, 제약 섹터, 뭐 요런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의 흐름과는 좀 무관하게 괜찮을 수 있으니까 혹시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요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 말고 전체적인 시황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유가의 상승이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자산, 특히 주식시장에는 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수급 상황 감안해보면 뭐 $100라고 하는 게 그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더라. 그리고 다시 한번 그 9월 FOMC에서는 동결이다 하더라도 11월에는 금리 인상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금리를 조금 올릴 수 있겠지만 요건 또 우리 장기채 매수기로 삼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머릿속에 넣고 투자 전략을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미리 우리 시나리오 상에 있어야 그래야 원했던 가격대와 원했던 그런 그 이벤트가 터졌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필요한 거고, 저희 금태연구소와 함께 하시면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요일 날 주무시기 전에 월요일 날 출근길에는 항상 저희 금태연구소와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영상 보내드렸고요. 국제유가가 100불을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연말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제가 다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약간 흥분을 했는지 이게 목소리가 업된 상태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발음이 부정확한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저희 금태연구소 채널 여러분 많이 좀 성원해 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사하는 거 있죠? 우리 모두 금태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